미국 대통령이 헌법 조문 앞에서 웃으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장면을 우리는 그리 오래전이 아닌 어느 겨울 새벽에 이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7월 24일 밤 워싱턴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백악관 기자단 만찬.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2028이라고 인쇄된 붉은 모자를 꺼내서 머리에 썼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회장에 있던 기자들은 대부분 웃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이 이 사건의 첫 번째 이상 신호였다는 걸 저는 오늘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걸 트럼프 특유의 쇼맨십으로 넘긴 것이 지난 열흘 동안 미국 사회에서 가장 흔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응 자체가 이 사건의 실체를 놓치게 만듭니다. 왜 백악관 소통국장이 그날 밤 X에 트럼프 2028을 걸었을까요? 왜 미국 국무부 의전장은 거기에 네 번째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문장을 얹었을까요? 먼저 짚고 갈 게 하나 있습니다. 미국 헌법 22차 수정안 그 문구를 정확히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누구도 대통령직에 두 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 두 번을 초과해서 할 수 없다가 아닙니다. 두 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예요. 이 미묘한 한 단어의 차이가 지금 미국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법률 이론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세 겹으로 뜯어보려 합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그 뒤에서 누가 무엇을 노리고 있는가? 그리고 이게 왜 한국에 우리에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가? 이건 트럼프의 농담이 아닙니다. 헌법 질서를 시험대에 올리는 리허설이고 그 리허설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주류 언론은 이 사건을 트럼프의 개인쇼로 축소했어요. 저는 오늘 그 축소가 왜 위험한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먼저 그날 밤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은 원래 지난 4월 25일에 워싱턴 힐튼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콜 토마스 앨런이라는 무장한 남성이 12게이지 산탄총을 들고 보안 검문소를 돌파하려다 총격 사건이 벌어졌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강요들이 대피했고 만찬은 그대로 중단됐습니다. 그로부터 3달 뒤 장소를 월도프 아스토리아로 옮겨서 축소된 규모로 재개된 자리가 지난 7월 24일 밤이었습니다. 트럼프는 그날 1시간이 넘게 연설했어요. 총격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시작했죠. 쇼는 계속돼야 합니다. 제 대통령직처럼 두 번째는 언제나 첫 번째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나을 겁니다.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농담입니다. 다만 그 농담 뒤에 붉은 모자가 있었어요. 트럼프는 계속 기자들을 조롱했습니다. 총격 사건 당시 자기 강요들 국방장관 피터 헤그세스, 백악관 부비서실장 스티븐 밀러, 국경 담당 톰 호머는 테이블 위에 서서 각오를 다졌지만 여러분 기자들은 대부분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죠. 라는 문장이 그날 밤 회장을 얼어붙게 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그리고 연설 후반부 그 붉은 모자가 나왔어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 모자는 즉흥이 아닙니다. 트럼프 2028 모자는 이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 상품군에 등재된 판매 상품이에요. 지난해부터 온라인 판매가 시작됐다고 오디오시 뉴스가 정리했습니다. 상품이 이미 찍혀 있었다는 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의 유통 준비가 이 자리에서 언급되기 훨씬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밤 정확히 비슷한 시각에 두 통의 게시물이 X에 올라왔어요. 하나는 스티븐 청, 백악관 소통국장이에요. 대통령의 공식 메시지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다른 하나는 모니카 크롤리, 미국 국무부 의전장이에요. 국빈 접견과 국가의전을 총괄하는 자리죠. 이 두 자리의 사람이 헌법 위반 여부가 논쟁 중인 시나리오를 정부 개정에 걸었습니다. 같은 밤 두 명의 고위 관리가 거의 같은 프레임을 걸었어요. 이 정도면 우연을 의심하지 않는 게 오히려 어렵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같은 시점에 같은 말이 여러 자리에서 동시에 나옵니다. 주류 미디어의 반응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대부분이 이걸 농담 트롤링 쇼로 정리했어요. CNN, 미디어, 애널리스트조차 이걸 트럼프의 의도적 도발이라고만 규정했습니다. 근데 미국 로스쿨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는 다른 톤이 나오고 있어요. 지상파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안 보입니다. 한 겹을 더 벗겨야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정도 결론이 자연스럽습니다. 트럼프는 22차 수정헌법 때문에 실제로 삼선을 할 수 없고 이건 중간선거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쇼예요. 미국 헌법 시스템이 결국 이걸 저지할 겁니다. 자, 결론 났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을 우회할 수 있다는 법률 이론이 정확히 지금 이 시점에 하버드 로스쿨 명예교수 알란더 쇼피치에 의해 책 한 권으로 정리돼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책 제목이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상 세 번째 임기를 할 수 있는가? 나의 초당적 법률 분석. 스카이호스 출판사에서 올해 3월 31일에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176쪽짜리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이 얇은 책이 하는 일이 심상치 않습니다. 책의 핵심 논점은 이렇습니다. 22차 수정안 문구가 2번을 초과해서 선출될 수 없다이지 2번을 초과해서 봉직할 수 없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나리오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2018년에 부통령 후보로 출마합니다. 러닝메이트로 나선 대통령 후보가 당선된 뒤 사임하는 그림이고요. 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승계하는 겁니다. 이 경로는 선출된 것이 아니라 승계된 것이기 때문에 22차 수정안 문구에는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이 책의 논리 구조입니다. 다수의 미국 헌법학자들은 이 해석에 강하게 반대해요. 조지타운 로스쿨, 예일 로스쿨의 저명한 헌법학자들이 승계 경로 자체를 22차 수정안의 정신을 훼손하는 우회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논쟁 자체가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규범 침식의 신호예요. 지난해 12월 더쇼비츠 교수가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트럼프에게 이 책의 초고를 건네줬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트럼프는 지적으로 흥미로운 문제라고 반응했다는 게 더쇼비츠 본인의 회고예요. 같은 달 백악관 한우카 리셉션에서는 공화당 거대 후원자 미리엄 아델슨이 만약 트럼프가 3선에 도전한다면 2억 5천만 달러를 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회장에서는 4년대라는 구호가 나왔고요. 이게 학술적 호기심이 아니라 실행 매뉴얼과 자금 확약이 나란히 유통되기 시작했다는 게 이 사건의 실제 무게입니다. 그리고 이 언급 자체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도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는 지난 2025년 2월 백악관 리셉션에서 참석자들에게 3선 지지 여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MBC와의 통화에서 3선을 위한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지난해 10월에는 헌법조문을 읽어보니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가 곧이어 만약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그건 참 좋은 이유일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발언들을 시간 순으로 나열해 보면요. 시험발화가 점점 구체화되고 있고 저항의 크기를 그때그때 측정하면서 다음 발화의 강도를 결정하는 패턴이 보입니다. 즉, 이 사건은 두 개의 층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표면에서는 트럼프의 쇼맨십, 그 아래에서는 법률 이론화, 자금 확약, 그리고 백악관 참모의 공개 지지. 세 층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왜 이 카드가 지금 이 시점에 나왔는가? 첫 번째 층은 중간선거입니다. 올해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어요. 지금 100일이 채 안 남은 시점입니다. 미국 정치사에는 하나의 불문율이 있죠. 대통령 정당이 중간선거에서 진다. 대통령이 공화당이면은 의회는 민주당이 잡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거의 예외 없이 반복되어 온 패턴이에요. 그러니 이번에도 트럼프 진영이 진다는 게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진영은 여기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강도를 극한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2028이라는 숫자는 그 결집 도구 중 하나예요. 미래를 판다는 것. 이 사람이 끝나지 않는다는 서사를 판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상품으로 등장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층은 공화당 내부의 후계 구도 통제입니다. 폭스뉴스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2028년 대통령 후보 예측은 대체로 두 사람이에요. 현직 부통령 JD, 벤스, 그리고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그런데 트럼프가 삼선 가능성을 계속 살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두 명이 조기 후계자로 확정되지 못합니다. 그 유예 기간 내내 공화당 전체가
트럼프에게 계속 종속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지난 열흘 동안 공화당 상하원 지도부에서 이 발언에 대한 공식 반박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침묵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반박할 수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라 반박할 이유가 없어서 침묵하는 거예요. 이 침묵이 트럼프에게 다음 단계에 재량을 주고 있습니다. 펜스와 루비오, 이 두 사람의 위치도 흥미로워요. 두 사람 모두 대선 야망이 있는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그림자가 계속 남아있는 한 두 사람은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톤을 유지해야 해요. 그러다 트럼프가 실제로 후계 지명 카드를 꺼내는 순간 지명받지 못한 쪽은 정치적으로 침몰합니다. 이 지명 카드를 최대한 늦게 꺼낼수록 트럼프의 통제력은 커져요. 2028이라는 숫자는 그 지연의 도구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기 임기가 끝난 뒤에도 자기가 계속 판을 짜겠다는 거예요. 조조가 위왕의 자리에 오르고서도 천자를 패하지 않았던 그 구조와 어딘가 닮아 있죠. 자리는 넘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권력의 추군 뒤에 남아있는 그림. 세 번째 층은 정치학자들이 흔히 테스트 벌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극단적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던지고 저항 강도를 관찰하는 것. 그날 밤 회장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백악관 참모 2명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사실. 주류 언론이 이걸 농담으로 정리했다는 사실. 공화당 지도부가 침묵을 유지했다는 사실. 4번의 테스트가 사흘 안에 진행됐고 4번 모두 저지선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이 데이터가 다음 단계의 강도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4번째 층. 이건 가장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국 우파 미디어 생태계에서 트럼프 2028 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팟캐스트, 텔레그램 채널, X 계정들. 이 밈이 하는 일은 하나입니다. 헌법은 절대적이지 않다는 프레임의 정상화. 이 프레임이 정착되면 다음 위기 국면에서 헌법적 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심리적으로 가능해집니다. 그림이 보이시죠? 이 정상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태평양 건너편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미국 헌법 22차 수정안의 역사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임기 제한이 없던 시절에도 2번을 하고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 자발적 물러남이 미국 전통의 시작이 됐죠. 그 다음 토머스 제퍼슨도 그 다음 대통령들도 그 전통을 따랐어요. 예외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였습니다.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고 그는 4번 당선됐어요. 바로 그 이후에 미국은 결정했습니다. 이 예외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22차 수정안이 1947년 의회에서 통과되고 1951년에 정식으로 헌법에 편입됐습니다. 처음 이 조항의 적용을 받은 사람이 아이젠하워였어요. 인기가 높았던 그가 삼선에 나설 수 없게 됐죠. 아이젠하워는 이 조항에 대해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훗날 레이건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저는 반대 각도의 해석을 하나 놓고 싶어요. 아이젠하워가 불만을 표현했다는 게 이 조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인기 있는 대통령조차 이 조항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게 이 조항의 존재 이유입니다. 강한 지도자의 개인적 매력이 제도의 안전판을 뚫지 못하도록 짜놓은 장치예요. 그리고 아이젠하워는 결국 그 장치에 따랐습니다. 레이건도 따랐어요. 그 순종이 바로 미국 헌법 질서가 유지된 이유입니다. 오이디푸스가 자기가 도망친 신탁으로 결국 되돌아갔다는 그 이야기. 다들 아시죠? 22차 수정안은 미국이 스스로에게 내린 신탁 같은 겁니다. 강한 대통령이 끝나지 않는 그림을 반복하지 말라는 자기 경고. 지금 그 자기 경고의 대통령 본인이 붉은 모자를 던지고 있어요. 이걸 농담으로 넘긴 사람들이 12.3을 농담으로 넘긴 사람들과 정확히 겹칩니다. 잠깐 이 문장을 여러분이 한 번 더 곱씹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열흘 이 뉴스를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셨다면 그 감각이 정확했던 겁니다. 뭐가 이상했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럼 이게 한국의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3갈래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재명 정부의 대미 정책은 지금 아주 복잡한 지형 위에 서 있습니다. 트럼프의 시대는 예측 불가성 그 자체예요. 지난해 4월에 트럼프는 한국산 수입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했고 8월 정상회담을 통해 무역 협상이 진전됐습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양해각서가 나왔고 그 첫 번째 200억 달러 트랑슈를 두고 지금도 실무 협상이 진행 중이에요. 지난 1월에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관세 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조차 SNS 게시물 한 개로 흔들리는 게 이 시대의 성격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얹혔어요. 트럼프가 임기 후반 혹은 그 이후까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한다면 지금의 무역협정, 방위비 분담금 협상, 반도체 공급망 재편 논의가 갖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통상 다음 정부가 뒤집을 수 있는 협정은 협상 상대가 그 유효성을 100% 신뢰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의 정치적 지속 시나리오가 열려 있으면 협상 상대의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서 우리 위치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칩스법 보조금 협상,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조율,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미국 내 투자 스케줄,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만약 다음 미국 정부의 성격이 미리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면 우리는 지금 결정된 조건과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조건 사이에서 이중으로 협상해야 해요. 이게 바로 트럼프 진영이 후계 구도를 미결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우리에게 실질적 압력이 되는 지점입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만든 문제가 아닙니다. 트럼프의 예측 불가성 자체가 구조적 압력이고 지금 정부는 그 압력 안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부의 대응 실패로 프레이밍하는 국내 일각의 시각이 있는데 그 시각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 겹만 더 보시면 그림이 정리됩니다. 두 번째, 국내 극우 유튜브 생태계가 이 미국의 모델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서 오늘 이 방송을 만들게 된 계기를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을 다룬 국내 일부 유튜브 채널들의 톤을 살펴봤어요. 트럼프 2028을 축하하는 톤, 트럼프의 조롱을 통쾌하다고 표현하는 톤, 미국 민주당을 무너지는 세력으로 프레이밍하는 톤, 지지율이 낮은 개별 민주당 후보들의 재산 관련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해서 인용하는 톤, 정확히 같은 세계관입니다. 12.3 사태 이념적 뿌리가 뭐였는지 지난 8달 동안 우리가 확인해 왔죠. 그 뿌리가 태평양 건너 트럼프 2028을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는 우연이 아니에요. 헌법을 우회하는 강한 지도자의 서사에 대한 갈망, 그리고 부정선거 담론과의 감정적 친화성, 이 두 축이 정확히 겹칩니다. 미국 우파에서 지금 진행 중인 규범 침식 실험을 한국 극우 유튜브 생태계가 사례집으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참 부자연스러운 지점이 하나 있어요. 국내 보수 주류 매체들, 조중동 계열의 이 사건 보도를 살펴보시면요. 대부분 트럼프의 도발, 트럼프의 쇼로 표면적 프레이밍을 하면서 백악관 소통국장과 국무부 의전장의 공개 지지 게시물, 아데스 내 2억 5천만 달러 자금 확약, 더 쇼피치 책의 논리 구조, 이런 구조적 요소들은 거의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구조를 정면으로 다루면 이 구조와 12.3의 유사성이 자동으로 시야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특정 방향의 침묵도, 특정 방향의 소음만큼 정치적입니다. 세 번째, 12.3 잔재 시나리오와의 병렬 구조입니다. 12.3 계엄 시도가 실패한 뒤에도 잔존 네트워크가 살아있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요. 규범 침식이 이미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다음번엔 다르게 하면 된다는 학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트럼프 2028 담론이 정확히 같은 학습을 미국에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실패한 시도가 아니라 다음 시도를 위한 지형 조성이라는 관점에서 이걸 보면요. 서울의 봄, 그 영화 보신 분들이라면 어느 새벽 한강 다리를 건너던 그 장면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 새벽의 그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우리 안에서 다 정리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도 지금 같은 성격의 정리되지 않은 그림이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지금이 우리의 어제와 겹치고 그 겹침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직 국내에도 있어요. 처음에 저는 22차 수정헌법 앞에서 미국 대통령이 조롱한 장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저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했어요.
지금 다시 그 장면을 보시면은 그 정적이 왜 무거웠는지 이제 보이시죠? 그 붉은 모자 처음 봤을 때는 정치 굿즈였습니다. 지금 다시 보시면 그건 시장 조사였어요.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팔릴 수 있는지 실시간으로 측정 중인 상품이었습니다. 시장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는 게 이 사건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무거운 결론입니다. 이걸 정확히 이 각도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음번 관련 뉴스가 나올 때 그 뉴스가 어떤 문법으로 쓰였는지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이 실험이 진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한국의 어떤 세력이 어떤 학습을 얻어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그 학습이 어디에 적용될까요? 이 채널에서는 이 흐름을 계속 추적하겠습니다. 다음 국면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